안녕하세요. 국어교육 전문가 송쌤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바로 직업정보 타파라는 코너입니다. 이런 코너를 만든 이유는 제가 이제 학교나 학원에 있으면서 친구들한테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답한 친구들도 별로 없었고, 또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이 직업이나 이 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라고 저한테 묻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경우랑 실제 그 직업의 현황이나 뭐 되는 법 뭐 이런 거랑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직업 위주로 해서 하나하나씩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텐데요. 혹시나 여러분이 정말로 궁금한 직업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직업을 추려가지고 먼저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과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이제 가장 선망하는 직업 중 하나인 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라는 것을 이제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의사는 의료인의 일종으로서 사람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업으로 하며 국가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사라는 것은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아무나 치료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가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만 의사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뭔가 아팠을 때 어디 갔는데 아무런 면허가 없이 그냥 뭐 다른 침을 통해서든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면허 없이 그러한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의료인의 일종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의료인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게 될 의사뿐만이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이런 분들이 이제 의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산사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이제 산부인과에서 산모들이 아기를 낳기 전과 아기를 낳을 때 또 낳은 후에 이런 관리나 치료를 같이 도와주고 협력하는 사람들을 이제 조산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의 이제 장단점을 제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시고, 아, 이런 점이 나한테 맞는구나 하면은 의사의 꿈을 계속 가지면 될 것이고, 아, 이런 측면에서 나는 맞지 않는구나 생각하면은 뭐 다른 꿈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장점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생명을 살리는 보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 여러 직업들 중에서 의사만이 유일하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쵸? 의사의 치료에 따라서 생명이 살 수도 있고, 그쵸? 안타까운 생명이 안타깝게 잃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을 때 얻는 보람이 되게 대단히 크겠죠. 두 번째는 과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대학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대학에는 수많은 과도 있어요. 즉 이제 4년, 보통 이제 4년이죠.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끝내고 취직을 하던 뭐 창업을 하든 어쨌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내가 전공했던 과를 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외적인 몇 가지 전문직들 있죠. 그런 전문직들을 제외하면은 내가 전공했던 과를 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상대적인 허탈감에 빠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회사에 가면은 일을 새로 배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의사는 본인이 의과대학에 있어서 혹은 병원에 가서 공부하고 전공했던 그 과의 전문성을 그대로 살려서 의사를 할 수 있는 한 계속적으로 이 전공을 살리기 때문에 내가 배운 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전문직이어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인데 오늘 몸이 아파서 오늘은 진료를 못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내 가족 중에 한 명한테 야 너가 대신 진료해. 아니면 저기 멀리 있는 뭐 변호사한테 당신이 직접 진료해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의사가 이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수술하는 게 아니라 영업사원이 대신 의료행위를 해서 이게 불법이다라고 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것처럼 의료행위를 하는 거는 의사 자격증을 가진
면허증을 가진 의사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고소득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업,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보다는 대체적으로 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런 고소득을 바라고 이제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단점을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점은 바로 장점의 첫 번째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생명을 살리는 보람이 있지만 항상 매일매일 생명을 다루는 그런 의료 현장이기 때문에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특히 이제 외과 같은 경우는 나의 수술에 있어서 나의 칼 한 번, 나의 의료 처치 한 번이 환자를 살릴 수도 있고 환자를 더 심한 병이나 더 심한 상태로 빠져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대단히 이런 것들이 힘들겠죠. 두 번째는 수련 기간이 깁니다. 일반적인 대학과 달리 의과대학은 6년이 있고요. 보통 이 6년이 끝나고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11년의 수련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개원에 따른 어려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의사가 되면 뒤에서도 하겠지만 진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일반적인 큰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많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돼서 한 40대 중반 이후로 가면은 큰 병원에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아닌 이상은 병원에 있지 못하고 나와서 스스로 개인 병원을 차리게 되는데, 이것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는 자영업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많이 오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겠지만 환자가 적게 오면 그만큼 돈을 못 벌게 되고, 뭐 임대료나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게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 뭐 병원에 환자가 없을 때 폐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년 동안 공부만 열심히 했던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병원을 차렸을 때 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죠. 자,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한 시작점인데,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과대학이고 두 번째는 의학전문대학원입니다. 의과대학은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대학의 과를 의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학전문대학원은 대학의 과는 상관없이 아무 대학에 들어가서 4년을 마친 다음에 대학원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의과대학은 6년이고요. 의학전문대학은 4년이고 교육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현실을 보면 의과대학은 전국에 한 35개 정도가 있고요. 뽑는 인원은 대략 3,000명 정도가 됩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은 현재 5개가 있고 뽑는 인원은 2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초창기 의학전문대학원이 나올 때는 한 1,600명 정도까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학생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줄면서 현재는 200명 정도가 있고요. 내년으로 넘어가도 이 의학전문대학원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니라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거는 실제로 2020학년도 입시 결과, 그러니까는 모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2020학년도 입시 결과인데요. 이 보면은 의대, 의예과, 치대, 한의대, 수의대, 서울대, 연대, 고대, 이제 다 이과 계열입니다. 이과 계열에서 요 대표 대학들, 과들의 점수표를 가지고 왔어요. 자, 보시면 어떤가요? 의대가 제일 높죠. 그렇죠? 의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의대입니다. 물론 추정치긴 하지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자, 첫 번째 정상부터 저 끝에 있는 대학까지 몇 프로가 돼야 되냐면 보통 1.상위 1.3%가 돼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능을 보게 되면 수능 1등급 커트라인이 4%거든요. 그러니까는 1등급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1등급 안에서도 1등급의 절반, 2%, 절반 이상을 맞아야지만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밑에 이제 치의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의대가 요 밑에 있고, 수의대가 저 밑에 바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의대나 치대를 제외한 서울대 과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연세대 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과들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의 일반적인 과들도 이 정도인데, 이 과들보다 혹은 이 과들 이상으로 의대는 성적으로 봤을 때는 가기가 힘들다. 이 정도 위치에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인기가 있다는 의미겠죠. 자, 의대에 들어가면 교육과정은 총 6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년 중에서 처음 2년은 의예과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의학에 대한 전문 과목을 배우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에 들어갔을 때 배우는 교양 과목이나 아니면 의학 기초 과목, 뭐 의료 윤리나 혹은 의학 용어, 뭐 이런 기초 과목들을 배우게 되고요. 우리 이제 의대 선배들이나 혹은 이미 의사가 된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의대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10년 넘는 수련 기간 중에서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는 기간은 의예과 2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의예과 2년 동안에 배우는 과목도 그렇게 전문적인 과목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인턴이나 혹은 레지던트나 뭐 이런 과정을 진급하는 데 있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기 있는 전형 과목들 중에 의대 성적도 들어가요. 근데 그 의대 성적에서 의예과 2년 동안의 성적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요때 의대생들은 많은 여유롭게 놀게 되고 또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렇지만 2년이 끝나고 나머지 4년 동안에는 의학과라고 해서 실제적인 의학의 전문 과목들을 이론적으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병원을 돌며 실습까지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 의과대학의 그 교육과정을 가져봤는데 이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의학과 교육과정입니다. 자, 보시면 1학년. 실제적으로 따지면 이제 3년 차겠죠. 의대 들어온 3년 차 때 보면은 첫 번째 학년에는 해부학, 생화학, 생리학이라고 해서 조직학이라고 해서 인체의 기본적인 전체적인 틀을 한번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병리학, 면역학, 약물, 감염이라고 해서 실제 의학적 처치를 했을 때 전체적인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에 가면은 뭐 내분비, 뇌신경,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뭐 생식, 성장, 뭐 근골격, 감각이라고 해서 인체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치밀하게 배우게 됩니다. 1년 동안에. 자, 요 2년 동안의 내용이 바로 이론을 배우는 내용이고요. 3학년에 올라가면은 실제 이제 대부분의 의과대학들이 부속 병원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내과계, 여성 소화계, 외과계, 정신신경계, 영상과 같이 크게 분야를 나눠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때 가서는 심화 선택을 하고 또 임상 실습을 선택적으로 하게 되고요. 또 학생 인턴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는 활동을 보조하면서 또 배우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2년 동안에는 실습 위주의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요. 4학년이 마칠 때는 이제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대 후에는 의과대학 6년이 마치고 나면서 졸업하는 해 1월 달쯤에는 의사 국가고시라는 걸 보게 되는데 여기서 합격을 하면은 의사 자격증이라고 하기보다는 의사 면허증, 의사 면허증이 주어지는데요. 합격률은 95%입니다. 이렇게 95%라고 하면은 되게 시험이 쉽나 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국가고시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절대평가라는 것은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은 모두 면허증을 주는 제도인데 그만큼 의대에 온 학생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기준 점수를 통과를 하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의대 6년만 마치면 의사 면허증을 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가 가능합니다.
즉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런 의사들을 일반의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GP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의 의대생들은 거의 대부분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일반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문의를 따기 위해 더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국가고시를 합격해서 의사 면허증을 받으면 전국의 병원에서 1년 동안 인턴을 하고 3년 혹은 4년 동안 레지던트를 하게 됩니다. 인턴은 뭐냐면 우리 대학병원 가면은 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들처럼 여러 과들이 있잖아요. 이 과들을 뭐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돌면서 각 과들을 직접 체험하고 거기서 실제로 간단한 거는 환자들한테 의료 처치 활동을 하면서 여러 과들을 경험해보는 실습. 이제 요거를 수련이라고 하는데 수련의라고 하는데 인턴을 이런 수련 과정을 거칩니다. 1년 동안.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뒤에 내가 이런 여러 과들 중에서 내가 전문적으로 공부할 과가 이 과다 해서 한 과를 선택하게 돼서 그 과에 들어가서 그 과의 내용만 3년, 4년 동안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레지던트라고 하고 다른 말로 전공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3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뭐 가정의학과나 아니 요즘엔 이제 내과도 3년으로 하는데요. 요런 게 있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4년을 하게 되는데 요런 3년과 4년의 전공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의 시험을 보게 되면은 전문의 면허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전문의 시험도 97% 정도, 평균 97%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의대 6년이 끝나면 나오는 면허증을 가지면 나오는 의사를 일반의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 자격 시험을 통과하면 얻는 자격이 바로 전문의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게 우리 이제 대학병원에 있는 각 과들이 있는데 요 과들 중에서 하나를 이제 전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과들이 이제 여기 내과부터 시작해서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과, 뭐 재활과, 피부과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흉부외과까지. 요까지가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대에서 이제 전공할 수 있는 과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의대 이제 여기 전공과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과가 바로 내과입니다. 내과. 내과가 제일 많아요. 이 내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내과 안에는 뭐 소화기 내과, 순환기 내과, 호흡기 내과, 내분비 내과 등등등등등 많은 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과의 인원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TV에서 많이 보는 과들이 이제 뇌 수술을 담당하는 신경외과,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배를 열어서 그죠 수술을 하는 외과, 그 다음에 뭐 심장과 폐를 담당하는 흉부외과,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의학 드라마로 많이 이제 나왔던 과, 마취통증의학과, 뭐 요런 과들이 이제 TV에 많이 나옵니다. 되게 극적으로 수술을 하고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작업환경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예방의학과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과들이 있는데 실제 인턴을 마친 의사 선생님들이 레지던트를 지원할 때 이런 과들은 거의 지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문의가 돼서 개원을 하기에도 애매하고요. 개원이 실제로 되지도 않고요. 개원을 하면 이제 환자들도 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미래 전망으로 봤을 때 임상 의사로서 실제로 환자를 다루는 의사로서 전망으로 봤을 때도 현재적 관점에서는 그리 밝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소득을 다른 과에 비해서 높은 소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과들은 지원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서 이제 부검을 하는 의사들은 이렇게 병리과를 지원한 법의학자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대 6년만을 마친 일반의와 레지던트까지 마친 전문의를 구별하는 방법, 병원 간판에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제가 이제 네 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보면은 쏭쏭 피부과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쏭쏭은 이제 병원 이름이고요. 피부과 의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여기 중간에 의원 앞에 이렇게 무슨 과를 적어 놓는 거는 전문 과목만 이렇게 적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이 의원에는 피부과 전문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송송 의원이라고 하면서 오른쪽에 진료 과목 피부과라고 적어 놓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진료 과목이라고 적어 놓은 데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단순히 의원이라는 의미에서 일반의, 의대 6년만 마친 일반의가 있고요. 일반의가 모두 한다 피부과도 진료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사 면허증이 있으면 환자들은 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말은 일반의가 피부과를 진료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를 볼게요. 송송 이비인후과 의원까지 보면은 뭐다? 이비인후과 전문이란 뜻이에요. 이비인후과 전문인데 오른쪽에 진료 과목 피부과라고 한 걸 봐서 이비인후과 전문이긴 하지만 피부과도 진료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피부과 전문의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일반 사람들이 일반의와 전문의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요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길거리에서 지나가다 병원 간판을 보면은 의원이랑 진료 과목을 되게 작게 이렇게 적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이 의원은, 이 병원은 이비인후과와 피부과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를 해놔요. 실제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만 있고요. 피부과는 전문의가 아니란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송송 의원 혹은 뭐 박 의원, 뭐 김 의원, 뭐 이름을 붙여놓고 의원 이렇게 적은 데가 있는데 이런 거는 뭐냐면 이런 병원은 일반의가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문의 이후에 진로를 보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야 되죠. 그쵸?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군의관이라고 해서 군대에 가서 이때는 자격 요건이 대위 자격증, 대위 계급을 달고 3년 동안의 군의관 생활을 하고요. 이걸 안 할 친구들은 공중보건이라고 해서 전국에 이렇게 시골에 이제 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 보건소에 가가지고 또 3년 동안 보건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걸 이제 남자는 이렇게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따면은 우리가 실제로 말해서 레지던트 기간 동안 4년 동안 특히 이제 외과계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들을 보면은 4년 동안에 모든 그런 대학병원 교수들이 할 수 있는 이제 뭐 의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술기라고 하는데 이런 술기들을 뭐 내시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수술에 있어서의 술기들을 다 수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혹은 더 연구를 하고 교수가 꾸민 친구들은 이렇게 전문의를 딴 다음에 병원에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의를 더 한 단계 뛰어넘어서 전임이라고 하고요. 또 쉬운 말로는 펠로우라고 하는데 이걸 1년에서 한 3년 뭐 더 이상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시간 동안에 더욱더 많은 공부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련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대 6년에 인턴 1년, 그 다음에 레지던트 4년,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3년, 그렇죠? 뭐 전임이나 펠로우 뭐 1년에서 3년까지 치면 몇 년이에요, 총? 풀로 의학 공부를 한다고 쳤을 때 11년, 14년, 한 16년, 17년 동안의 기간을 전문 의사가 좀 더 딱 보란 듯이 전문 의사가 될 수 있는 수련 기간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로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진로에 대해서 해볼 텐데 의사로서의 진로는 총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월급 의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의사인데 이제 월급 의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페이닥터입니다. 페이닥터. 쉽게 말하면 이제 봉직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가보면 이제 병원들이 있잖아요. 큰 규모를 자랑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이 병원에 가보면 각 과들이 있죠. 이 과별로 이게 취직을 하는 거예요. 취직을 해서 전문의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의 자격증을 따고 일반의 면허증을 가지고 취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큰 병원에 소속이 돼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페이닥터,
이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직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건소, 교도소, 국가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기관에 취직을 해서 여기 안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경우인데 이제 준 공무원 혹은 실제 공무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공직위 같은 경우는 페이닥터보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일반 개인들보다는 좀 더 국민 대중을 대상으로 의료 정책도 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업의사인데 이런 제약회사나 보험회사, 그 다음에 직업환경의학과, 일반적인 기업, 이렇게 제조업을 하는 이러한 공장, 이런 기업의 자문의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의과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제 의과대학 교수는 뭐냐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전문의를 딴 다음에 펠로우를 하면서 계속 경력을 익히고 논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러한 수련 과정 속에서 석사 준비를 해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나오면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실제 이제 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개원이라고 해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페이닥터 생활을 봉직일을 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돈을 모으고 경험을 쌓고 나와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흔히 길을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무슨 의원, 무슨 피부과 의원, 이비인후과 의원처럼 의원을 개인 병원을 차리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한데 뭐 국제기구나 의료봉사단체처럼 뭐 유니세프나 아니면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거 인터뷰에서 몇 번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구호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로 의료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족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궁금해하는 것들이 이제 수입인데요. 수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할 말이 있는데 의사들은 의사 수입을 직접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들끼리도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받지 않는 이상은 옆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넷 개념을 쓰는데 이 넷 개념이 뭐냐면은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나 이런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이 공개되는 수입은 세전이라 그러죠. 세전. 세전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금을 떼기 전에 금액을 말하는데요. 근데 의사들의 수입은 공개할 때는 세금을 뗀 후에 수입을 말합니다. 이거를 네트라고 하는데 세금을 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통장에 들어오는 실제 수입을 세금을 떼고 실제 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부터는 공개는 하지 않지만 제가 여러 경로를 거쳐서 들은 내용이나 혹은 여러 사이트를 거쳐서 본 내용, 그 다음에 신문의 기사에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를 받는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턴, 의대 6년을 마치고 1년 동안의 인턴, 수련이라고 하는데 인턴 생활을 하는 동안 평균적으로 이제 200만 원 정도를 월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지던트 전공의 과정에 들어가면은 평균적으로 300에서 400 정도의 평균 급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닥터가 있는데 페이닥터가 이제 의대 6년만 마친 이제 인턴과 레지던트를 하지 않은 페이닥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예, 돈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의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마친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페이닥터를 했을 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원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거는 환자의 수에 따라 뭐 600, 700만 원보다 훨씬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훨씬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겠죠. 이건 천차만별이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적어 놓은 요 내용도
평균치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균치고요. 이거보다 적게 받는 병원도 있을 거고요. 이거보다 자기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받는 병원도 있을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인 회사나 아니면 뭐 공기업에 있는 경우는 정해진 급여 수준이 있어서 그 급여를 받고요. 뭐 내가 성과가 좋으면은 인센티브라고 해서 뭐 일정 정도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 경우에는 의사 한 명 한 명이 뭐라고 치냐면은 독립적인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병원에서 페이닥터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한테 오는 환자가 다른 의사들보다 훨씬 많을 때에는 다른 의사들보다 같은 병원 내에 있는 다른 의사들보다 돈을 훨씬 많이 받고요. 나한테 오는 환자들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의사들보다 돈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평균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에 크게 연연하지 말라는 의미가 요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의사라고 생각하면 가지고 있는 환상이 있는데, 어떤 환상이 있냐면 이런 환상이 첫 번째 있죠. 여기 낭만 닥터 김사부인데, 이렇게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열하게 돌보면서, 그렇죠, 배도 째고 그다음에 실제로 수술하면서 여기 안에서 다이나믹하게 생활하는 그런 생활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어떤 생활이 있냐면, 이제 요즘 하고 있는 슬기로운 의사 생활처럼 의사로서의 어떤 낭만적인 모습을 또 바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 의사의 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마디를 또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상외과 교수로서 유명한 이국종 교수가 있는데, 자, 이국종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 처치가 정말 환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안심하기 위한 것인지 질문을 해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지 안정성과, 이제 이국정 교수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단지 안정성과 고소득을 위한 삶을 살 거면 의사 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의사라는 것은 정말 환자를 위한 생각을 하고 처치를 하는 사람인지, 단순히 안정성과 소득을 위한 것인지를 질문해 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고요. 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위해서 정말로 열의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으면 그에 따르는 소득은 당연히 받는 거지만, 이런 거를 내팽개치고 단순히 고소득을 위해서 삶을 살고 의사로서의 타이틀을 가지게 되면 그런 본인의 삶은 대단히 황폐하게 되고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했던 그런 의사로서의 삶과 그 다음에 의사를 되기 위한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로 의사로서 적성이 있고 또한 흥미가 있고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